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지고 나면 비로소 그 차가운 민낯을 드러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강남의 화려한 대로변을 지나 좁고 어두운 뒷골목을 잿빛으로 물들이며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빗물은 아스팔트의 균열을 타고 검게 흐르며 마치 이 도시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하수구 깊은 곳으로 씻어내려는 듯했다. 한재인은 흠뻑 젖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펠로우로서 36시간 연속 이어진 살인적인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침대 위로 쓰러져 기절하듯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피로가 납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제2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비에 젖은 흙냄새나 쓰레기 냄새가 아닌 아주 익숙하고도 불길한 비릿한 혈향이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 젖은 종이박스 더미 옆에 거대한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의사로서의 직업병은 그녀를 그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으나 처참하게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한 남자가 보였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의 양으로 보아 상황은 매우 위급해 보였다. 제이는 망설임 없이 더러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의 경동맥을 짚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맥박은 실처럼 가늘고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남자의 복부에서는 선명한 선혈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빗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빠르게 남자의 상처를 스캔했다. 복부의 자상은 일반적인 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톱날이 달린 군용 단검에 찔린 듯 상처 부위가 엉망으로 헤집어져 있었고 즉각적인 지혈 없이는 몇 분 안에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119를 부를 수는 없었다. 남자의 허리춤에 얼핏 보이는 총기 홀스터와 온몸을 감싼 흉흉한 문신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늦은 밤, 인적 드문 골목에 버려진 상황은 그가 일반적인 환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병원에 데려갔다가는 경찰 조사와 함께 자신까지 위험한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컸다. 제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맞은편 건물 2층의 낡고 색바랜 간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한 의원,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고 창고처럼 방치된 곳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식처를 더럽히기로 결심했다.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제이는 남자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거웠다.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다. 빗물과 남자의 피가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씩 힘겹게 발을 옮겼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남자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내가 미쳤지.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시체놀이 하는 조폭을 주어서는. 천신만고 끝에 진료실 문을 열고 남자를 먼지 쌓인 수술대 위에 눕혔다. 제이는 젖은 코트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했다. 윙윙거리는 소음과 함께 수술용 무영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남자의 처참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캐비닛에서 아버지가 남긴 수술 도구 세트를 꺼냈다. 다행히 멸균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가위를 들어 남자의 피 젖은 셔츠를 거침없이 잘라냈다.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인 상체 곳곳에 오래된 칼자국과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마취 없이 진행된 거친 소독에 남자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다. 윽. 고통에 찬 낮은 비명과 함께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흐릿한 초점 속에서도 맹수와 같은 살기가 번뜩이며 순식간에 제이를 압도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제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력한 악력에 제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상대하는 응급실 의사처럼.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 손 놓아요. 살고 싶으면. 제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 지금 복부 대동맥 근처가 찢어졌어요. 내가 지금 지혈하지 않으면 당신은 5분 안에 저승사자랑 면담하게 될 거야. 그러니 선택해. 내 손목을 부러뜨리고 죽을지. 아니면 얌전히 치료받고 살지. 남자는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이한 침착함에 당황한 듯 잠시 멍해졌다. 의사가운도 입지 않은 젊은 여자가 피냄새에 진동하는 낡은 진료실에서 대한민국 뒷세계를 지배하는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에 힘을 풀고 수술대 위로 힘없이 늘어졌다. 당신. 누구지? 남자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제이는 대답 대신 국소 마취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말 아껴요. 혈압 떨어지니까. 그녀는 능숙하게 상처 주위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곧바로 메스를 들어 손상된 조직을 절개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에는 금속 도구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와 빗소리만이 감돌았다. 제이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열악한 조명과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혈관을 묶고 근육을 봉합해 나갔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다. 남자는 수술 내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부분 마취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텐데도 그의 정신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제이는 속으로 그의 인내심에 감탄하며 마지막 봉합 매듭을 지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끝났어요. 제이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바이탈은 안정적이었고 출혈도 완전히 멈췄다. 제이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주사한 뒤 얇은 담요를 찾아 그에게 덮어주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제이는 피 묻은 바닥을 대충 닦아내고 테이블 위에 물 한 병과 약봉지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상처 봉합 완료. 깨어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 병원비는 필요 없으니 2번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듯 의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피곤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묘한 성취감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다. 병원에서는 교수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야 했지만 오늘 밤은 오로지 환자의 생명만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몇 시간 뒤 제이는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출근을 해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간단히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주택가 골목이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최고급 벤츠와 마이바흐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압적인 광경에 동네 주민들은 겁에 질려 창문 틈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대통령이라도 왔나? 제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차들 사이를 지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군대처럼 절도 있고 위협적이었다. 그들 사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그 길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어젯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그 남자였다.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트를 차려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넘긴 그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제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제이를 보자마자 입가에 희미한 하지만 오만한 미소를 띄었다. 그가 손을 가볍게 들어올리자 옆에 서 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붙였다. 전체 차렷 형수님께 경례. 그 순간 골목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형수님, 감사합니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고 전깃줄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형수님, 지금 나보고 형수님이라고 한 거야. 그녀의 이성적인 뇌가 상황 파악을 거부하며 정지해버렸다. 이것은 그녀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였다. 강도진, 대한민국 최대 범죄 조직 금성의 젊은 회장.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제는 신세졌습니다. 닥터 한, 내 목숨값은 아주 비싸게 쳐서 갚아드리지요. 정막이 감돌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내지른 우렁찬 함성은 골목의 담벼락을 타고 메아리 쳤고 늦잠을 자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평화롭던 아침 출근길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촬영장처럼 비현실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재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 눈앞에 서 있는 강도진에게 고정되었다. 어젯밤 죽어가는 짐승처럼 헐떡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핏을 자랑하며 오만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도열한 검은 양복 무리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미치셨군요. 제이가 떨리는 입술을 진정시키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형수님이라뇨.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 물러가게 하세요. 강도진은 제이의 날 선 반응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가방이 마치 명품처럼 위화감 없이 어울렸다. 그는 흙을 툭툭 털어내고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건넸다. 행패라니 섭섭하군. 이건 생명의 은인에 대한 금성그룹 식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닥터 한이 내 배를 가르고 꿰매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지 않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이 바닥의 룰이지. 제이는 거칠게 핸드백을 낚아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당신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난 환자일 뿐이에요. 당신이 조폭 두목이든 대통령이든 내 알바 아닙니다. 치료비는 필요 없다고 메모 남겼을 텐데요. 지금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 도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들었다. 관할서 서장님은 이미 내 아침 인사를 받으셨어. 이 구역 순찰차는 오늘 오전 내내 다른 곳을 돌 예정이고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내 성의를 받아. 제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법과 상식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온 존재였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잣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겁에 질린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이대로 실랑이를 계속하다가는 동네에서 영영 매장당할 판이었다. 원하는 게 뭐죠? 제이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녀는 빠른 두뇌 회전으로 상황을 계산했다. 무력을 쓸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뿐이었다. 돈인가요? 아니면 어젯밤 일에 대한 입막음. 도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가 내뿜는 묵직한 남성적 향기가 훅 끼쳐왔다. 입막음은 필요 없어. 내 목숨을 살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 여자는 출근길에 저런 고물차를 몰고 다니게 할 수 없지. 그가 턱으로 골목 구석에 주차된 제이의 소형차를 가리켰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직원 2명이 제이의 차 앞뒤를 가로막고 섰다. 제이는 황당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내 여자라니요. 단어 선택이 저급하시네요. 그리고 저 차는 내 피 같은 월급으로 산 소중한 재산이에요. 당신들 같은 깡패들이 함부로 평가할 물건이 아닙니다. 도진은 그녀의 항변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이바흐 뒷문을 직접 열었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늦었다며 지금 저 차로 가다가는 지각할 텐데 우리 애들이 골목을 다 막아놔서 차 빼기도 힘들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잘생긴 얼굴에 메스를 꽂아주고 싶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20분이나 늦은 상태였다. 오늘 아침엔 까다롭기로 소문난 병원장 주재의 컨퍼런스가 있었다. 지각은 곧 죽음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다. 딱 병원 앞까지만이에요. 제이는 도진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요. 안 그러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빈말이 아님을 감지한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약속하지. 도진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실내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곧이어 도진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고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정적이 흘렀다. 차량 행렬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방음 유리가 올라와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다. 제이는 창가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위험한 남자의 존재감을 애써 무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진 가늘고 긴 손가락. 어젯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배를 가르고 꿰매던 바로 그 손이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웠던 그 손길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손이 예쁘군. 침묵을 깨고
도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제이는 흠칫 놀라 손을 감추듯 주머니에 넣었다. 사람 배를 가르는 손이 예쁠 리가요.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아니,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손이야. 신의 손이지. 도진은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는 손들만 보고 자랐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손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다. 닥터 한,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군. 보통 사람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 제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매일 죽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피가 솟구치는 수술실이 내 직장이에요. 살아있는 건달보다 수술대 위에서 식어가는 환자가 더 두려운 법이죠. 당신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 나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도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 여자는 달랐다. 돈이나 권력,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심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대담한 수술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정복욕과 소유욕이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보은의 차원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차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이는 또 한 번 경악해야 했다. 병원 로비 앞은 이미 도진의 부하들이 깔아놓은 레드 카펫 같은 분위기였다. 검은 양복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고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심지어 병원 이사장까지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미쳤어. 진짜. 제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조용히 내려서 뒷문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도진의 수행원이 차문을 열었고 도진이 먼저 내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시상식에 온 여배우를 에스코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제이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동료 의사들이 창문에 매달려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흉부외과 한재희 선생이 조폭 두목이랑 사귄대. 라는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이를 갈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 약속했죠. 여기까지라고. 이제 제발 가주세요. 내 인생 그만 망치고. 제이는 도진을 밀치듯 지나쳐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단, 그의 방식대로 제이가 헐떡이며 컨퍼런스 룸에 도착했을 때 회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흉부외과 과장인 최 교수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한재희 선생, 지금이 몇 시인가? 요즘 펠로우들은 당직 좀 섰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군. 감히 내 컨퍼런스에 늦어.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 제이가 고개를 숙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최 교수는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자네가 맡기로 했던 VIP 환자 수술 김 선생에게 넘겨. 근태가 엉망인 의사에게 중요한 환자를 맡길 수 없지. 그것은 명백한 부당 대우였다. 그 VIP 환자는 제이가 몇 달 동안 공들여 관리해온 케이스였고 수술 난도가 높아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김 선생은 실력은 형편없지만 병원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늘 특혜를 받는 인물이었다.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공개석상에서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병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 병원 홍보팀장과 낯선 양복쟁이들이 따라 들어왔다. 최 교수,
잠깐 회의 중단하게. 긴급 사항이 있어. 병원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 교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원장님, 중요한 케이스 리뷰 중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병원장은 대답 대신 제이를 가리키며 외쳤다. 한제이 선생 자네 도대체 무슨 인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금성그룹 강도진 회장이 우리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했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금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위협하는 양지로 나온 거대 폭력 조직이었다. 그들이 병원에 기부금을 낸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제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부 조건이 딱 하나였어. 병원장이 제이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본인의 주치의로 한제이 선생을 지정하고 병원 내에서 한 선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봐달라는 거야. 최신형 수술 로봇부터 연구비 지원까지 한 선생 이름으로 다 들어오기로 했네. 동료들의 시선이 경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질투와 선망으로 바뀌었다. 최 교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방금 제이에게서 수술을 뺏으려 했던 자신의 처사가 무색해진 것이다. 김 선생은 입을 딱 벌린 채 제이를 쳐다보았다. 제이는 병원장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강도진은 약속대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돈과 권력으로 그녀의 직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이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녀를 자신의 새장 안에 가두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제이의 진료실은 꽃바구니와 선물 상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명품 가방, 보석, 그리고 최고급 한우 세트까지 모두 강도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적힌 카드와 함께 배달되었다. 간호사들은 부러움에 비명을 질렀지만 제이는 그 화려한 쓰레기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참다 못해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 뒷면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속대로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주치의가 밥을 굶거나 낡은 차를 타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저녁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거절은 거절합니다. 제이는 카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 남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종족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눌렀다. 아침에 비서실장이 억지로 쥐어준 명함에 적힌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닥터한. 도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다. 제이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봐야 그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게임이라면 기꺼이 그 게임에 응해주기로. 강도진 씨. 당신 방식이 이런 거라면 좋습니다. 제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녁에 봅시다. 단, 장소는 내가 정해요. 당신이 사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사는 현실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진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군. 기대하겠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주소만 찍어. 제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주차장 한 구석에는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은 감시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제이가 도진을 데려간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병원 근처 허름한 순대국 밥집이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끄럽고 냄새나고 비좁은 곳이었다. 도진이 마이바흐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트와 빛나는 구두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이가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여기가 당신이 사는 현실인가? 도진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제이는 뚝배기에 담긴 펄펄 끓는 순대국밥을 가리켰다. 네, 이게 내 저녁이에요. 당신이 보낸 한우나 랍스터가 아니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국에 밥을 말아 5분 만에 마시는 게 의사의 삶이죠. 그녀는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먹어요. 남기면 죽습니다. 제이의 도발적인 눈빛에 도지는 피고으며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그는 거칠애를 따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제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이런 곳은 그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도지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깍두기 국물을 국밥에 부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숟가락을 놀려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먹성은 실로 대단했다. 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그녀의 예상 시나리오는 그가 냄새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질색하며 도망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맛있군. 도진이 뚝배기 바닥을 보이며 말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닥터 한, 당신은 나를 시험하려고 데려왔겠지만 번지수가 틀렸어. 나는 시궁창에서 태어나 피를 마시며 자란 놈이야. 이런 곳이 내겐 더 편해. 제이는 패배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떼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취객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옆 테이블에 앉았고 그중 한 명이 제이를 보며 희롱 섞인 농담을 던졌다. 어이, 거기 이쁜 아가씨. 오빠랑 술 한잔 할까? 옆에 있는 샌님은 버리고 이리로 와.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제이가 몸을 피하려는 순간 번개 같은 속도로 뻗어나온 도진의 손이 취객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악취객의 비명이 가게 안을 갈랐다.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해 있었다. 그는 앉은 채로 취객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여자의 몸에 손대지 마라. 손모가지 날아가기 싫으면 순대국밥집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취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도진의 손에 붙들린 남자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쇳소리만 흘러나왔다. 도진의 눈빛은 더 이상 국밥을 맛있게 먹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처단하려는 살귀삭구의 눈이었다. 그만해요. 한재희가 다급하게 외치며 도진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살기로 번뜩이던 도진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여기서 사람을 죽일 셈이에요. 당신은 지금 환자입니다. 갓수술 받은 사람이 힘을 쓰면 상처가 터진다고요. 그녀의 외침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의사로서의 경고에 가까웠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피고스며 잡고 있던 취객의 손목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주치의 덕분에 목숨 건진 거니까. 취객들은 혼비백산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쳤다. 가죠. 제이는 식탁 위에 국밥값과 취객들의 술값까지 지폐 몇 장을 올려두고는 도진의 소매를 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험한 남자와
공공장소에 있고 싶지 않았다. 도지는 순순히 그녀에게 이끌려 가게를 나왔다. 밖에는 어느새 그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도지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차로 돌아가는 길, 도진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보통 여자들은 폭력을 보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나. 닥터하는 내 상처가 터질까봐 걱정부터 하더군. 그는 이 여자가 알면 알수록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보고도 혐오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쏘아보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또 피를 보는 게 지긋지긋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지 당신처럼 부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 인생을 당신들의 느와르 영화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진의 그 서늘한 눈빛과 뜨거운 손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위험한 범죄자였지만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 순간의 본능적인 행동에서 묘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한 제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홍해처럼 길을 터주었다. 평소 그녀를 무시하던 간호과장조차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흉부외과 스테이션에 도착하자 최 교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한 선생, 지금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아니? 아니지. 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비아냥거림 속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가보게. 이 사장님이 찾으시니까. 제이가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긴 회의용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병원 이사장이 아니라 강도진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병원장과 이사장이 쩔쩔매며 서 있었다. 왔나? 닥터 한. 도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이했다. 소개하지. 오늘부로 한국대학교 병원의 최대 주주이자 새로운 재단 이사장이 된 강도진입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그에게 아부 섞인 박수를 보냈다. 제이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을 샀다고요. 장난해요.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장난 나는 비즈니스에 장난을 섞지 않아. 자네가 실력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길래 내가 판을 좀 바꿔봤지. 그는 병원장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다. 박 원장. 어제 한 선생의 수술 스케줄을 뺏어서 조카에게 넘겼다지. 의술보다 혈연을 중시하는 병원이라니. 내 경영 철학과는 맞지 않군. 오늘부로 자네 조카는 해고야. 그리고 박 원장은 평의사로 강등되거나 사직서를 쓰거나 선택해. 병원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지는 제이를 바라보며 칭찬을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어때 이제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해. 너는 오로지 환자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나머지 더러운 정치는 내가 처리해 줄 테니. 제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를 노려보았다. 누가 이딴 걸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원한 건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과 권력으로 얻어낸 가짜 왕관이 아니라고요. 이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도진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따라오지 마라.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는 성큼성큼 걸어 그녀를 뒤따라갔다. 제이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이었다. 닥터 한, 내 말이 틀렸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힘 있는 놈이 정이고 법이야. 그건 당신 세계의 논리겠죠. 제이가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요. 돈으로 병원장을 갈아치우고 의사를 해고하는 게 당신 눈엔 정의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그저 또 다른 폭력일 뿐이에요. 당신은 깡패짓을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깡패짓이라. 그래, 부정하지 않지. 하지만 그 깡패짓 덕분에 네가 억울하게 뺏길 뻔한 수술칼을 지켜준 것도 사실이야. 네가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게 현실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때 도진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복부를 감싸 쥐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제2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다.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이 앞섰다. 왜 그래요? 상처가 벌어졌나요? 그녀는 다급히 그를 벤치에 앉히고 셔츠 단추를 풀었다. 예상대로였다. 어제 취객을 제압할 때 무리하게 힘을 쓴 탓에 봉합 부위 일부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제이는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비상용 드레싱 키트를 꺼냈다. 다행히 그녀는 언제나 기본적인 처치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 제이가 능숙하게 소독을 하고 거즈를 덧대자 도진의 호흡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제이의 시선은 복부의 상처에 머물지 않았다. 셔츠가 풀어헤쳐지면서 드러난 그의 상체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다. 칼 자국뿐만이 아니었다. 등 뒤로 이어진 화상 자국과 채찍 같은 것에 맞은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건 제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싸움의 흔적이 아니었다.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해진 지독한 고통의 기록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 보스라는 남자의 몸에 새겨진 이 참혹한 역사는 그가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제이의 시선을 느끼고 씁쓸하게 웃었다. 징그럽지. 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야. 술만 마시면 담뱃불로 지지고 가죽띠로 때리던 분이었지. 내가 15살 때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 서게 된 이유고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어둠은 숨길 수 없었다. 제이는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오만하고 강압적인 남자가 갑자기 상처 입은 어린 소년처럼 보였다. 그가 왜 힘에 집착하는지, 왜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그에게 힘이 없는 상태란 곧 죽음과 고통을 의미했을 테니까. 치료. 다 됐습니다. 제이가 조용히 셔츠를 여며주며 말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을 스치자 묘한 전류가 흘렀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 일은 당신 방식이 싫긴 하지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발 상의 좀 해요.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이 따뜻했다. 노력하지. 하지만 약속은 못해. 나는 평생을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옥상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고 지나갔다. 적대감은 옅어졌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병원 건너편 건물 옥상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고성능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옥상에 있는 도진과 제이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셔터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찍은 사진을 어딘가로 전송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전송된 사진은 어두운 조명이 켜진 밀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뱀 문신이 목까지 올라온 남자가 와인잔을 흔들며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쟁 조직 흑사파의 보스 장두식이었다. 그는 제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강도진이 드디어 약점을 만들었군.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의사 계집 하나의 목을 매다니 말이야. 장두식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병원을 삼키고 저 계집까지 손에 넣으면 강도진 그놈도 무릎 꿇게 될 거야. 아주 재미있는 판이 되겠어. 며칠 동안 병원은 폭풍전야와 같은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도진이 배치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병원 곳곳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환자들과 의료진은 처음엔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그들의 존재가 주는 묘한 안정감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한제이만은 그 평온함 속에서 날카로운 불안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VIP 환자의 수술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자 제이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복도로 나섰을 때였다. 복도의 조명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하게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켜져 긴 복도를 음산하게 비추었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병원의 비상 전력 시스템은 정전 즉시 가동되게 설계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서비스 불가라는 메시지만이 떠 있을 뿐이었다. 전파 차단기까지 동원된 계획적인 침입이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제이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다시 연구실 안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쥐새끼처럼 도망치기 전에 샅샅이 뒤져. 거칠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진의 부하들이 쓰는 정중한 말투가 아니었다. 흑사파. 도진이 경고했던 그 라이벌 조직이 병원 내부까지 침투한 것이다. 도진이 배치한 경호원들은 아마도 소리 소문 없이 제압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제이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얇은 나무 문이 그들을 오래 막아주지 못할 것임은 자명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는 대신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전장젠장이었다. 무기는 없었지만 사람의 몸을 다루는 도구와 화학약품은 지천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실험용 카트로 기어갔다.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 한 자루를 집어들고 선반에 있던 포르말린 용액병과 알코올 램프를 챙겼다. 공포가 심장을 조여왔지만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인체의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넘었다. 찾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3명의 사내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책상 뒤에 숨어있는 제이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도진이 애지중지한다는 그 의사년이구만. 곱상하게 생겨서 보스가 홀릴 만해. 사내 중 한 명이 음흉한 눈빛으로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순순히 따라오지. 그래 괜히 몸상하면 우리도 장 회장님께 혼나거든. 그가 제희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제이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포르말린 용액이 남자의 얼굴 정면으로 뿌려졌다. 으악 내 눈 강력한 독성과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포르말린이 눈과 코 점막을 강타하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두 남자가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제이는 지체 없이 다음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손에 쥔 메스를 역수로 잡고 가장 가까운 남자의 허벅지를 향해 찔러 넣었다. 대퇴동맥을 스치는 정교한 공격이었다. 깊게 찌르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심한 고통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만드는 위치였다. 두 번째 남자마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제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것이 아닌 수술실에서 집도를 앞둔 의사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독한 년이.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제이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지만 어깨를 스친 파이프의 충격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넘어졌다. 메스가 손에서 튕겨 나갔다.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파이프를 내리찍으려 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구실 입구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달려와 마지막 남자를 럭비 선수처럼 들이받아 벽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쿠당탕 남자는 벽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그림자는 바로 강도진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고 셔츠는 땀과 흙먼지로 엉망이었다. 제이 씨, 괜찮아.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제이에게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락이 끊긴 것을 알자마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온 그였다. 병원 로비에서 이미 흑사파 조직원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올라온 참이었다. 도진은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흑사파 조직원들에게 향하자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한 놈은 눈을 부여잡고 구르고 있었고 한 놈은 허벅지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은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이놈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그녀가 공포에 떨며 구석에 숨어 울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가운을 입은 채 여전히 손에 잡히는 수술용 가위를 들고 경계 태세를 풀지 않고 있었다. 말했잖아요. 제이가 가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나는 매일 죽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내 병원에서 내 허락 없이 나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게 저승사자든 당신의 라이벌이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기백은 도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하하하. 정말 대단하군. 닥터 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당신은 보호가 필요한 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날카로운 칼이었어. 그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1층 로비 정리 끝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도진은 표정을 굳히며 제이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놈들이 지원 병력을 보내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제이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위험한 남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에 이끌려 비상구 계단을 통해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병원 뒷문에는 도진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방탄벤이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 안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도진은 제이의 멍든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이 읽혔다. 미안하다. 도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그리고 사과를 건넨 순간이었다. 너를 내 세상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내 욕심 때문에 네가 위험해졌군. 천하의 강도진이 고개를 숙였다. 제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내며 당장 내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남자의 진심을 확인했다. 이미 늦었어요. 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당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당신의 적들은 내 얼굴을 기억했죠.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해서 안전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니 책임져요. 강도진 씨. 내 평범했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대가로. 이 사태를 확실하게 해결해요. 나는 도망치는 거 질색이니까. 제2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에 도진의 눈빛이 다시 강렬하게 타올랐다. 약속하지. 도진이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맹세였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감히 너를 건드린 놈들은 살아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차는 한강변 도로를 질주하여 도진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요새와 같은 저택이었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할 때 제이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암흑과 전쟁의 한복판에선 보스의 여자가 된 것이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제이를 에스코트하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도진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이를 보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다. 어색해하는 제이를 옆에 세우고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장두식의 모든 사업장을 파악해. 놈들이 내 병원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줘야 하니까. 도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이전에 병원에서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진정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병원 조직도를 가리켰다. 무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말에 조직 간부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장두식이 병원에 침투할 수 있었던 건 내부 공모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안 시스템을 끄고 그들을 들여보낸 배신자가 병원 안에 있어요. 도진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병원 내부 기록과 CCTV 로그를 분석해서 그 배신자를 찾아낼게요. 당신들은 밖에서 싸우세요. 안에서의 전쟁은 내가 맡을 테니까. 강도진의 안전가옥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갖춘
사실상 금성그룹의 전시 작전 통제실이나 다름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CCTV 화면과 주식 시장 동향, 그리고 경쟁 조직의 움직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재인은 그 낯선 풍경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타자를 치는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의 연주처럼 빠르고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금 의사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이 되어 병원 내부망을 해킹하고 있었다. 제이 씨, 좀 쉬면서 해. 벌써 3시간째야. 강도진이 따뜻한 김이 나는 머그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방금까지 테라스에서 부하들에게 살벌한 보복 지시를 내리고 돌아왔지만 제이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보호자일 뿐이었다. 제이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쉴 시간 없어요. 놈들이 선수를 쳤거든요. 이것 좀 봐요. 그녀가 뉴스 채널이 켜져 있는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한국대학교 병원 박 원장이 수척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한재희 의사의 개인적인 일탈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 원장은 가짜 눈물을 훔치며 열변을 토했다. 한재희 의사는 최근 불법적인 폭력 조직과 결탁하여 병원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또한 VIP 환자의 수술 기록을 조작하여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자막에는 스타 의사의 두 얼굴, 조폭과 손잡은 타락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붉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인격 살인이자 제2의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려는 치밀한 공작이었다.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가 쥐고 있던 유리잔에 금이 가며 쩍 하는 소리가 났다. 저 늙은 여우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당장 애들 보내서 방송국이고 병원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저 혀를 뽑아버려야 헛소리를 못하지. 도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제이의 차가운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앉아요. 흥분하지 말고. 제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는 보호자를 진정시키는 의사의 톤이었다. 지금 가서 원장을 죽이면 나는 영영 조폭과 결탁한 살인자 의사로 남게 돼요. 그게 놈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당신이 날뛰면 날뛸수록 내 결백은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제이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득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말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 저 따위 헛소리를 듣고만 있으라는 거야. 도진이 이를 갈며 물었다. 제이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파일과 자금 흐름도가 띄워져 있었다. 박 원장이 간과한 게 있어요. 내가 흉부외과 펠로우일 뿐만 아니라 병원 구매위원회 간사였다는 사실이죠. 제이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최근 6개월간 병원의 약품 구매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마약성 진통제와 고가의 항암제 구매량이 환자 수 대비 300% 이상 급증했어요. 하지만 실제 처방 기록에는 그만큼의 약이 사용되지 않았죠. 남은 약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밀반 추리군. 병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한 뒤 그걸 뒤로 빼돌려 흑사파 놈들에게 넘긴 거야. 박 원장은 병원장이 아니라 마약 공급책이었어. 맞아요.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자금 세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나였고요. 그들은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가짜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책임을 나에게 덮어 씌운 뒤 나를 병원에서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 폭력 조직과 부패한 의료재단이 결탁한 대규모 마약 범죄였다. 제이가 찾아낸 것은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의 꼴이었다. 도지는 제이의 명석한 두뇌와 분석력에 전율을 느꼈다. 대단하군. 닥터 한, 칼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머리는 더 무서워. 도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군. 나는 밖에서 약이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너는 안에서 그 증거를 확보한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야.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완벽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도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흑사파의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강남 클럽과 유흥가에 뿌려진 금성파. 조직원들은 쥐 잡듯이 흑사파의 판매책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이는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병원 서버의 암호를 해독하고 삭제된 로그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그녀는 도진이 구해다 준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박 원장이 숨겨놓은 비밀 장부 파일에 접근을 시도했다. 이틀 뒤 새벽, 도진이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잡았어. 박 원장과 흑사파 중간 보스가 연락하던 대포폰이야. 여기서 약품인계 장소와 리베이트 내역이 쏟아져 나왔지. 도진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제이도 눈을 반짝이며 응수했다. 나도 찾았어요. 박 원장이 이중 장부를 숨겨둔 폴더를 발견했어요. 실제 약품 재고량과 조작된 장부의 차이가 정확히 흑사파로 넘어간 물량과 일치해요. 이 파일만 있으면 박 원장은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라도 할 기세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조폭 보스와 의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이의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경고창이 요란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제이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누군가가 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중앙 서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어요. 이건 해킹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를 아예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진의 안색이 굳어졌다. 박 원장 놈이 냄새를 맡았군. 꼬리가 잡힐 것 같으니 아예 증거를 태워버리려는 거야. 지금 당장 서버실로 가야 해. 그 데이터가 사라지면 너의 누명을 벗길 증거도, 놈들을 감옥에 보낼 증거도 모두 사라져. 제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야 해요. 서버실의 보안 코드는 매일 바뀌고 생체 인식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해킹으로 뚫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백업 드라이브를 확보해야 해요. 위험해. 병원은 이미 놈들의 소굴이야. 도진이 반대했다. 하지만 제이는 이미 겉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약속했죠. 내 모든 걸 걸고 지키겠다고. 그 약속. 지금 지켜요. 제이의 말에 도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믿음은 그에게 그 어떤 명령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했다. 도진은 즉시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전 병력 집합. 목적지는 한국대 병원이다. 오늘 밤. 그곳을 완전히 접수한다. 병원으로 향하는 배난에서 도진은 제이에게 방탄 조끼를 입혀주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세심했다. 내 등 뒤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 네가 다치면 나는 세상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진의 눈빛은 비장했다. 제이는 방탄조끼 위에 의사 가운을 걸쳤다. 그것은 그녀의 전투복이었다. 걱정 말아요. 나는 내 환자도, 내 명예도, 그리고 내 파트너도 포기할 생각 없으니까. 그녀가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깍지를 끼며 단단하게 얽혔다. 병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정문은 폐쇄되었고 주차장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흑사파가 이미 병원을 요새화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도진의 차량 행렬이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명을 비추며 위협했다. 강 회장님,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오시다니 죽고 싶어 환장하셨군요. 확성기를 통해 장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병원 로비 옥상에 서서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예쁜 의사 선생님도 오셨네. 오늘 두 사람을 한나란시에 보내주지. 도진은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정예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도열했다. 장두식, 내 놈의 제삿날을 받아주러 왔다. 그리고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지.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이 설치는 곳이 아니야. 도진의 신호와 함께 전쟁이 시작되었다. 금성파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돌파했고 흑사파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맞섰다. 병원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도진은 제이를 보호하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로비는 이미 난장판이었다. 도진은 달려드는 적들을 능숙한 격투 기술로 제압하며 길을 쐐다. 그의 주먹은 묵직했고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제이는 그의 뒤에 바짝 붙어 이동하며 때로는 쓰러진 적들의 무기를 발로 차치워주며 그를 도왔다. 지하 2층이야. 서버실은 지하에 있어. 제이가 소리쳤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계단 입구는 흑사파의 중간 간부들이 막고 있었다. 그들은 덩치만 봐도 위압적인 거구들이었다. 먼저 가. 도진이 제이를 계단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 녀석들은 내가 맞지. 너는 가서 데이터를 확보해 5분 뒤에 따라가겠다. 제이는 망설였다. 혼자 남겨진 그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지체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5분이에요. 1초라도 늦으면 나 혼자 퇴근할 거예요.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 뛰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격렬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어두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지하 2층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비상등마저 깨져 있었다. 제이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서버실을 향해 달렸다. 저 멀리 서버실 문이 보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불을 지른 것이었다. 안 돼. 제이는 비명을 지르며 서버실로 뛰어들었다. 내부는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화기를 찾아 불길을 향해 뿌려댔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열기를 뚫고 메인 서버 렉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하드디스크 슬롯은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가 뜨겁게 달궈진 하드디스크를 뽑아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덮쳤다. 어딜 감히 박 원장이었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소화기를 들고 제이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제이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
박 원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다시 공격해왔다. 제이는 바닥에 떨어진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구르며 피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어떻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닥쳐. 돈이 없으면 의사고 뭐고 없는 거야. 박 원장이 제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제이는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뜨거운 서버 잔해뿐이었다. 의식이 멀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의료용 가위를 떠올렸다. 제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가위를 꺼내 박 원장의 팔을 찔렀다. 박 원장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풀었다. 제이는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박 원장은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가득했다. 그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같이 죽자. 이년아. 총구가 제이를 향했다. 탕총 소리가 서버실을 울렸다. 제이는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뜨자 박 원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도진이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손에 들린 권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5분 조금 넘었나 그가 비틀거리며 제이에게 다가왔다. 도진 씨. 제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를 안아줄 힘조차 없는 듯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등 뒤에는 계단에서 입은 듯한 깊은 자상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흑사파 놈들의 칼에 당한 것이었다. 데이터. 챙겼어. 도진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제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드디스크를 보여주었다. 네? 챙겼어요. 다 챙겼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다. 병원 전체가 정전되면서 수술실의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도진의 상태는 심각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고 있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밖은 경찰과 흑사파가 뒤엉켜 있을 거야. 제이는 빠른 판단을 내렸다. 수술해야 해요. 지금 당장. 그녀는 도진을 부축하여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전기가 끊겨도 자가 발전기로 돌아가는 유일한 곳.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가야 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짐이 됐군. 도진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예요. 당신 목숨. 내가 절대 놔주지 않아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한제이는 강도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며 복도로 걸어 나왔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위치한 3층은 아직 비상 전력이 가동되고 있어 희미하게나마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텅 빈 복도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이곳이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임을 상기시켰다. 도진의 숨소리는 거친 새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의 등에서 흐르는 피가 제이의 하얀 의사가운을 붉게 물들이며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조금만 더 버텨요. 다 왔어요. 제이는 이를 악물고 그를 이끌었다. 그녀의 체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수술실 문을 열자 다행히 필수 장비들은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이는 도진을 수술대 위에 눕혔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한 이 차가운 공간이 오늘 밤
그녀가 그를 지켜낼 마지막 요새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용 가위를 집어 도진의 피 젖은 셔츠를 잘라냈다. 드러난 도진의 등은 처참했다. 척추 바로 옆을 깊게 파고든 자상은 근육을 찢고 신장까지 손상시킨 듯했다. 출혈량이 심각했다. 젠장. 제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혈대를 찾았다. 마취과 의사도 스크럽 간호사도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제희야. 도진이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도망가. 놈들이 여기까지 들이닥칠 거야. 나 때문에 너까지 죽게 할 순 없어.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그녀의 안위뿐이었다. 제이는 그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마스크를 적셨다. 닥쳐요. 강도진. 당신은 내 환자야.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어. 저승사자가 와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올 거니까. 헛소리 말고 눈 딱 뜨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절박했다. 그녀는 빠르게 마취제를 준비했다. 정밀한 용량을 계산할 시간도 부족했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여 약물을 투여했다. 도진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약속. 잊지 마.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였다. 곧 모니터의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바뀌며 그가 깊은 마취 상태에 빠졌음을 알렸다. 제이는 심호흡을 하며 메스를 잡았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수술실 구역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적일까? 아군일까?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흔들리면 도진은 죽는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눈앞의 상처에만 집중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들어갔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한 손으로는 견인기로 상처를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혈 겸자를 사용해야 했다. 제발. 피가 솟구쳐 시야를 가릴 때마다 제이는 석션 흡입기를 입에 물고 고개를 돌려가며 필사적으로 피를 제거했다. 그때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메스를 방어 자세로 고쳐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흑사파가 아니었다. 피트성이가 된 비서실장과 금성파 조직원 3명이었다. 그들은 문을 닫고 무거운 의료기기들을 옮겨 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한쪽 팔은 부러진 듯 덜렁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수술대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절대 아무도 들어오게 해선 안 돼요. 걱정 마십시오. 비서실장이 권총을 재장전하며 문 앞에 섰다. 회장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 문은 지옥문이 될 겁니다. 흑사파 놈들, 단 한 놈도 살아서 여기를 넘지 못합니다. 조직원들은 각자 위치를 잡고 문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다시 수술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속도를 냈다. 손상된 신장 동맥을 찾아 클램프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혈관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밖에서는 총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충격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쾅쾅 수술실 문이 찌그러질 듯 요동쳤다. 문 열어 강도진 그 새끼 목을 따라왔다. 장두식의 부하들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비서실장은 문을 향해 발포하며 응수했다. 오냐. 들어와 봐라. 내 놈들 장기자랑은
여기서 시켜주마.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수술이었다. 총성 한 번에 메스 한 번, 비명소리 한 번에 봉합 한 번. 제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마침내 찢어진 혈관을 찾아내어 결찰 묶음하는 데 성공했다. 잡았다. 출혈이 멈추자 제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바이탈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장 큰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손상된 근육과 신경을 복구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세척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수술실 전등이 파직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비상발전기마저 연료가 다 된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모니터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깜빡거렸다. 안 돼. 제희는 절망했다. 시야가 없으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핸드폰 불빛을 비춰 비서실장이 소리쳤다. 조직원 2명이 재빨리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수술대 위를 비췄다. 흔들리는 하얀 불빛 아래 도진의 창백한 얼굴과 붉은 상처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제이는 그 불빛의 의지에 다시 바늘을 잡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이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의 봉합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바늘이 살을 뚫는 미세한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다. 밖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밀리고 문틈 사이로 적들의 총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타탕 총알 한 발이 수술실 천장에 박혔다. 파편이 튀어 수술대 위로 떨어졌다. 제이는 몸을 숙여 도진의 상처 부위를 보호했다. 마가 죽어도 마가비서 실장이 몸을 던져 문을 지탱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이의 손이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끝났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드레싱을 마치고 도진의 몸을 멸균포로 감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적들이 기어코 문을 부수고 난입하려는 찰나였다. 꼼짝마 경찰이다. 복도 끝에서 확성기 소리와 함께 섬광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SWAT가 진입한 것이었다. 흑사파 조직원들의 당황한 고함 소리와 제압당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수술실 문 앞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그제야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살았다. 회장님.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으며 의식을 잃었다. 제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챙겨들고 수술실 문을 열었다. 무장한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며 진입했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 묻은 수술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섰다. 나는 한국대 병원 흉부외과 한재희 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술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 환자는 방금 대수술을 마친 중환자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높이 쳐든 하드디스크를 흔들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팀장이 그녀를 알아보고 손짓했다. 총구들이 내려갔다. 한재희 씨 실종 신고된 그 의사분입니까? 팀장이 다가왔다. 제이는 그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건 검찰 특수부에 직접 넘길 겁니다. 경찰 내부에 또 다른 첩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제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팀장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의사가 아니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도진을 이송할 준비를 했다.
제이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도진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제이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도, 나도 살았어요.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병원 밖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제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 묻은 가운을 훈장처럼 입고 카트 위에 누운 조폭 보스의 손을 잡은 채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피 묻은 연인, 암흑가와 의료계의 검은 카르텔을 심판하다. 한재인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었다. 며칠 뒤 VIP 병동의 특실. 삼엄한 경찰의 감시 속에 강도진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제이의 모습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져 내려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천국인가? 도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요. 여기는 아주 비싼 병원비가 청구될 VIP 병실이에요. 지옥에서 돌아온 걸 환영해요. 강도진 씨. 도진은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천국이지.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줘서. 제이는 깎은 사과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당신 죗값 다 치르지 않았어요. 박 원장은 죽었지만 당신도 조직 운영과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해요. 내가 구해준 목숨. 감옥에서 썩힐 생각 없으니 각오 단단히 해요. 감옥이라. 도진은 씹던 사과를 삼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기다려준다면 그 정도 휴가는 다녀올 만하지.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깡패 두목이 아니라 그냥 강도진으로 당신 앞에 서겠어. 그때 받아주겠나. 그것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다. 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생각해 볼게요. 형량 봐서. 그녀의 지찰은 대답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진의 구속 수사가 결정되면서 금성그룹은 와해 위기에 처했고 흑사파의 잔당들은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이와 도진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었다. 검찰 출두일 아침. 도진은 환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았다. 제이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다녀와요. 변호인단은 최고로 꾸려놨으니까 걱정 말고. 그녀의 손길은 야무졌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금방 다녀오지.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데이트를 하자. 순대국밥집 말고 남들 다 가는 평범한 곳에서. 도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수많은 기자가 질문을 쏟아냈다. 한재희 의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도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모든 혐의는 인정합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재희 의사는 그 어떤 불법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어 응징할 것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제이는 병원 휴게실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 것이다. 그녀는 화면 속에 그를 향해 작게 속삭였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떳떳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날까지.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계와 조직폭력배의 검은 유착 사건의 핵심 증인이 출석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입구를 향해 포진해 있었고, 기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 소란 속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한재희가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남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한 지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다. 한재희 씨 강도진 회장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원장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제이는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지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 증언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짧지만 강렬한 말을 남기고 검찰청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담당 검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이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정치계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한재희 씨, 이 하드디스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강도진 회장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꾸며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이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검사님,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다루는 사람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이 자료에는 박 원장이 작성한 이중장부 원본과 흑사파 장두식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검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검사님의 직속상관이신 부장검사님의 이름도 있더군요. 흑사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정황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조작이라고 의심하시겠습니까? 검사는 당황하여 마른 침을 삼켰다. 제이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층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제이는 챙기를 박듯 덧붙였다. 이 자료의 사본은 이미 세 곳의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검찰의 비리가 장식하게 될 겁니다. 제이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검찰은 여론의 역풍과 제이가 가진 증거의 파괴력을 두려워하여 즉각적인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흑사파가 운영하던 불법 유흥업소, 마약 제조 공장, 그리고 연루된 정치인들의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집어졌다. 그 시각 인천항의 한 은밀한 부두, 흑사파의 보스 장두식은 변장을 한 채 밀항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정치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체포되었다. 그는 이를 갈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강도진, 한재희. 내가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너희들부터 찢어 죽이겠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장두식을 비췄다.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린 장두식의 귀에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장두식, 당신을 살인교사, 마약 유통,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경찰 특공대가 부두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장두식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퇴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저항하려 했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테이저건이 그의 등에 꽂혔다. 으악, 장두식은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다. 천하의 흑사파 보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경찰들 사이로 사복을 입은 형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쓰러진 장두식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정보가 아주 정확하구만. 강도진 회장이 감옥에 앉아서도 천리안을 가졌나 봐. 그렇다. 장두식의 미락 루트를 경찰에 제보한 것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도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풀가동하여 제이를 위협하는 마지막 불씨까지 꺼버린 것이다. 장두식의 체포 소식은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었다. 제이는 병원 진료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끝이 보였다. 병원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다. 부패한 이사진은 전원 교체되었고 제이는 병원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복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제이는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 삭막한 회색 벽과 철창들이 위압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교도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재희 씨, 7번 접견실로 가십시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펑퍼짐한 죄수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넓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다. 하지만 예전의 살벌한 기운은 사라지고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제이가 수화기를 들자 도진도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얼굴 좋아 보이네. 닥터 한, 병원은 좀 어때? 이제 괴롭히는 놈들은 없나? 그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닌 제이의 걱정이었다. 제이는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아주 평화로워요. 이사장님이 감옥에서 원격 경영을 너무 잘해주셔서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던데요. 흑사파 잔당들도 싹 정리됐고요. 이제 내 수술방에 난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진은 픽 웃었다. 다행이군. 내 정보통들이 쓸만했어. 장두식 그놈이 잡혀 들어왔는데 아주 볼만하더군. 내가 특별히 같은 방을 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소장에게 부탁했지. 안 그러면 내가 그놈 목을 비틀어버릴 것 같아서 형량이 늘어날 테니까. 잘했어요.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량 늘리면 안 돼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고 흑사파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정상 참작이 많이 될 거래요. 징역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3년이라. 도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가 저지른 업보에 비하면 가벼운 벌이지. 나는 이곳에서 내 죄를 씻고 싶어.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깨닫고 싶어. 그래야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이는 아크릴 벽에 손바닥을 댔다. 도진도 그 손에 자신의 손을 맞췄다.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기다릴게요. 제이가 말했다. 3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게 사준다고 했던 그 평범한 저녁 식사 꼭 얻어먹을 거니까요.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천하의 강도진이 눈물을 보일 뻔한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갈게. 가장 멋진 남자가 되어서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교도관이 도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지만 그의 등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제이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도진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영감을 받은 일이었다. 내가 뺏기만 했던 세상에 당신은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 그게 나의 속죄를 돕는 길이야. 어느 날 제이는 교도소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도진이 쓴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에서 딴 제과제빵 자격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칼 잡는 건 자신 있었는데 밀가루 반죽은 생각보다 어렵더군. 하지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때마다 당신이 환자를 살려낼 때 느꼈던 그 희열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제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웃음을 터뜨렸다. 조폭 두목이 파티시에가 되다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약속대로 변하고 있었다. 어둠의 제왕에서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한 남자로 제이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박 원장이 빼돌렸던 병원 기금을 환수하여 최신형 외상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센터의 이름은 새희망 외상센터. 도진이 옥중에서 기부한 남은 사재가 종잣돈이 되었다. 개소식 날, 제이는 테이프 커팅을 하며 마음속으로 도진에게 말을 걸었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흘러갔다. 제이는 매주 도진을 면회갔고 두 사람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꿈을 이야기하며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육체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다. 마침내 도진의 출소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봄날이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예전처럼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지 않았다. 대신 낡은 소형차 한 대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제이만이 서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수수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보스가 아니었다. 도진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제이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제이도 차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3년 전 피비린내 나는 골목길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서로를 죽일 뻔했고 살렸고 지켰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모든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마주섰다. 두부. 사왔어. 도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제이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하얀 두부 한 모를 내밀었다. 당연하죠. 이거 다 먹어야 차에 태워줄 거예요. 도진은 크게 웃으며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제이가 물었다. 도지는 두부를 다 먹고 손을 털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디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였다. 감옥에서 틈틈이 만들었어.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내 진심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 한재희 씨, 이제 내 주치의 말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어. 도진의 눈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오기. 위험한 일 안 하기. 그리고 매일 아침 맛있는 빵 구워주기. 도지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대답했다. 평생 지킬게. 맹세해. 도지는 제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긴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축복이었다.